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께 전해드릴 그 주제는 금리입니다. 금리. 그리고 금리는 당연히 함께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그 주제가 자산 가치입니다. 이 2020년 하반기에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금리 변화에 따라서 자산 가치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 보시는 거는 커피이지만 저는 그냥 짜장면으로 비유를 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3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4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한 500원 했었죠. 지금 짜장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짜장면 가격이 500원에서 5,000원으로 10배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려볼게요. 짜장면의 가치가 상승한 겁니까? 짜장면의 양이 많아졌어요? 그 40년 전에는 짜장면에 돼지고기 넣다가 지금은 소고기 넣나요? 그때는 아무 밀가루나 쓰다가 지금은 유기농 밀가루를 쓰나요? 짜장면의 가치가 올라갔나요? 아니죠. 짜장면의 가치는 그대로일지 몰라요. 저는 오히려 짜장면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짜장면을 제외한 그 밖에 다른 먹을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치킨, 피자, 햄버거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 40년 전에는 그 짜장면의 이게 대단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대체재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짜장면의 고유한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왜 짜장면 가격은 10배로 상승한 걸까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짜장면의 가치가 상승한 건가요? 아니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건가요? 40년 동안 짜장면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40년 전의 1,000원과 지금의 1,000원은 다르다 이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짜장면의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뿐이지 가치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 돈의 가치의 변화를 같이 계산해 보면 짜장면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나요? 왜 이렇게 주가가 제자리에 돌아왔나요? 왜 이렇게 부동산 가치는 고공행진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기자분들도 많이 질문하세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뭐라고 드리냐면 이게 정말 자산 가치가 올라간 것일까? 아니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일까? 제가 반문을 합니다. 실제 이 이코노미스트 표지, 제가 이코노미스트 표지 굉장히 좋아하죠. 프리 머니라는 표현을 써요. 공장에서 돈을 찍어서 보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몇 차례 했는데 헬리콥터 머니라고 표현했죠.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경험해요. 금리는 제가 수차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리란 돈의 가치. 금리는 돈의 가치예요. 금리를 이렇게 인하했으면 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죠. 무제한 양적 완화합니다. 그죠? 유동성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의 고유한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약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시점보다 가파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어떤 시점보다 가파르게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면 빚을 지려 할까요? 빚을 지지 않으려 할까요? 빚을 지려 하겠죠. 은행에 돈을 묶어두고 싶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어요? 빌리고 싶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지난주인가요? 세 차례에 걸쳐서 부채 경제 시리즈를 준비를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금리와 경제. 금리와 경제는 어떤 관계에 있나? 최근에 IMF에서 워킹 페이퍼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발간합니다만, 뭐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열어보시면 좋지만 다 열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뭐 모든 페이퍼를 다 열어보진 않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주제만 가지고 좀 열어보는데, 이번 최근에 열어봤던 워킹 페이퍼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석을 했어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저랑 한번 같이 따져보면서 들어가 봅시다. 자, 보시면 이 검정색 이게 G예요. G. growth rate. 다시 말하면 성장률. 그리고 이 하늘색이 뭡니까? R. R은 interest rate.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금리예요. 금리. 근데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면 거의 시점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같이 움직이죠. 근데 누가 더 선행해요? 주로 G가 선행해요. 다시 말하면 경기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금리를 정상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안 좋아지네. 금리 인하.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다. 자, 경알몬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고 그럼 소비가 느니까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한다.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다. 수차례 말씀드렸죠. 경제의 선순환 구조, 다시 말하면 경기 부양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후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물론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2019년에 그랬습니다. 19년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인하한 적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부채는 어떻게 돼요? 부채는 줄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부채가 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금리 하에서 저금리를 만들어줌으로써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금리가 인하되니까 부채에 의존하려는 그 소비자, 가계 혹은 투자자 혹은 기업들의 대출 니즈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채 규모는 커지는 겁니다. 어쩌면 한 단위 부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채 규모는 늘어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결국 금리와 경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금리를 기본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2008년, 2009년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엄청난 속도로 내리죠. 그리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죠. 뭐 양적 완화도 세 차례 하죠. Quantitative ease 1, 2, 3 하면서 양적 완화 엄청나게 하죠. 그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금융위기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의 움직임, 완화의 시대인 거, 완화적 통화 정책,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5년 12월, 16년 12월, 17년 12월, 18년에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9번인가 인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으니까. 금리를 정상화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긴축적 통화정책, 긴축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하반기 미국은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해요. 왜냐하면 20년, 21년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감안하지 않고 그러고도 20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온 거예요? 완화의 시대. 제가 2020년 경제 전망, 그러니까 19년 10월에 발표했던 2020년 경제 전망 책에서 2020년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첫 번째 트렌드를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완화의 시대에 이미 진입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른 선진국들, 개도국들 다 포함해서 그동안에는 타이트닝, 이 뭐예요? 긴축적 통화 정책이 유지되다가 2019년부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행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전환된 거예요.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보이죠? 이거는 코로나19를 상관하지 않고 그러기도 전에 20년 경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제가 그 특별히 2019년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에 글로벌 통화 정책의 움직임은 그 완화의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 이거죠. 금리 인하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유동성 공급의 정도가 더 급진전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advanced 혹은 emerging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이 재정 정책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 이 소위 말해서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했다. 자, 그리고 금리가 대표적인 예니까 제가 늘 보여드리는 게 이거죠.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 역사상 가장 낮은 미국의 기준금리로 다시 돌아왔다. 한국은요, 이미 2019년에 역사상 가장 낮았던 약 16, 17년대 이때의 기준금리로 다시 돌아왔었다. 그랬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빅컷의 기준금리를 인하하죠. 빅컷의 기준금리 인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베이비 스텝 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야 된다. 금리도 인하하려면 이 경제에 혼란을 덜 주기 위해서 아장아장 내려야 된다. 이거. 아장아장 올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이비 스텝 룰을 어기고 적극적으로 금리를 빅컷의 기준금리를 인하하죠. 미국도 한국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기준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이 기준금리가 거의 역사상 그 어떤 선조들보다 더 낮은 금리를 여러분은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기준금리를 만들었고 완화적 통화 정책이 가속화된 지금의 앞으로는 금리가 어떻게 전개될까? 지금 보면 2020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보다는 2021년이 회복되는 거 맞다. 그러나 그 회복세가 뚜렷하진 못하다.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분간 이런 완화적인 그리고 뭐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적 움직임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IMF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2019년, 20년을 지나서 기준금리를 인하해 왔는데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만한 여지는 없지만 이 낮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완화의 시대를 더 연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기준금리의 시대가 계속 지속된다. 지금으로서는 2022년까지 그렇게 지속될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완화의 시대가 계속 지속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에서 금리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은 금리 속에서 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코로나19가 멈추면 특히 보복적 소비가 발동이 되면 다양한 원자재나 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물가 상승을 또 고려할 수가 있겠다. 디플레가 아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낮은 돈의 가치의 시대 하에서 나는 어떤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본 강의의 기회가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